삼조고는 상나라 때부터 전해진 중국 고유 신화입니다. 산해경에 명확히 기록돼 있죠. 중국의 문화유산을 왜 한국이 가져가려 합니까? 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구려 같은 작은 부족이 독창적인 문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나름대로 각색한 정도겠죠. 까마귀 하나로 뭘 그리 거창하게 말씀들 하시는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중국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삼조고 그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구려 무덤에만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와타나베 교수님, 까마귀 하나라고 하셨습니까? 웃기네요. 그 까마귀를 짝퉁 야타가라스로 만든 나라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겨울, 국제문명포럼 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사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삼조고, 과연 이 신성한 새의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발언권을 잡은 사람은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고대사 교수 장루이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안경을 고쳤었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삼조고는 명백히 중화 문명의 산물이에요. 우리 산해경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순수한 중국의 신화입니다. 고구려는 단지 이를 받아들인 것뿐이죠. 도쿄대학교 와타나베 시냐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죠. 장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고구려 같은 소규모 지방 세력이 독창적인 문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나름대로 각색한 정도겠죠. 까마귀 하나로 뭘 그리 거창하게 말씀들 하시는지. 그때였습니다. 홀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캠브리지 대학교의 동양사 석학 에릭 샤우만 교수였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샤우만 교수는 여유롭게 태블릿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주었죠.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엠블럼이었죠. 태극마크 중앙에 당당히 자리 잡은 삼조고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진짜 신화는 박물관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조종사들이 이 삼조고와 함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현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와는 별개의 문제죠.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가 나타났어요. 무용총의 천장화였습니다. 생생한 색채로 그려진 삼조고가 태양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중국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삼조고 그림은 찾을 수 없거든요. 오직 고구려 무덤에만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단순한 장식화일 뿐 아닙니까? 일본에도 야타가라스라고 해서 세 발 달린 까마귀 이야기가 있어요. 아, 야타가라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야타가라스가 언제부터 일본에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로 고구려와 교류가 시작된 이후부터예요. 로마 대학교의 우아한 신화학자 로베르타 바실리 교수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산해경은 엄밀히 말해 역사서라기보다는 여러 전설을 모은 편집서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구려 벽화는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숭배했던 종교적 신념을 직접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죠. 하지만 산해경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귀중한 문헌이에요. 물론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정말로 삼조고가 중국 고유의 것이라면 왜 중국 황제들의 무덤에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장루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아마 다른 상징들을 선호했기 때문이겠죠. 정말 그럴까요? 용이나 봉황처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들은 모두 무덤에 그려놓았는데 유독 삼조고만 빠뜨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마 그것만으로 고구려가 원조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원조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삼조고를 자신들의 정신으로 받아들인 민족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록도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살았던 증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만의 논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누가 먼저 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루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더 강력한 반박을 준비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예상 밖의 타격을 받은 장루이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나왔죠. 샤오만 교수님, 벽화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구려 벽화에 나온 것들이 모두 고구려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와타나베 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의미를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야타가라스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새일 뿐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샤오만이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각저총 벽화였어요. 씨름하는 사람들 위쪽 천장에 그려진 삼조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장식으로 보이십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를 천장, 정중앙, 가장 신성한 자리에 그려놓았어요. 그냥 꾸미려고 그린 게 아니라 신으로 모셨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고분 벽화에서 천장은 하늘을 의미해요. 그 중심에 삼조고를 그렸다는 것은 태양신으로 숭배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야타가라스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야타가라스가 언제부터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와타나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야타가라스는 8세기 일본 서기에 처음 나옵니다. 반면 고구려 고분 벽화는 4세기부터 나타나요? 4세기나 늦은 기록을 가지고 원조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의 야타가라스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새로 나오지만 고구려의 삼조고는 태양 그 자체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다면 중국 한나라 때 화상석에도 새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나라 화상석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다리가 2개예요. 3개가 아니라 말이죠. 샤오만이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나라 화상석과 고구려 벽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이었어요. 보시죠. 한나라 것은 일반적인 새, 고구려 것은 명확히 3개의 다리를 가진 삼조고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지만 산해경의 기록이 더 이른 시기의 것 아닙니까? 산해경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산해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편집된 책입니다. 삼조고에 관한 부분이 정확히 언제 추가됐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대략 한나라 때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벽화와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래도 중국 쪽이 문자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확실하지 않나요? 문자 기록이 항상 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벽화는 당시 사람들의 실제 믿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예요. 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실제로 믿고 숭배하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샤오만이 무용총의 또 다른 벽화를 보여줬습니다.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그려진 삼조고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삼조고는 축제와 의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무덤 주인을 위한 장식적 의미일 수도. 장식이라고요. 고구려 왕들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에 의미 없는 장식을 그렸을 리 없어요. 그들에게 삼조고는 사후 세계에서도 함께할 신성한 동반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고분 벽화는 망자의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존재만을 그려넣죠. 삼조고가 그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만의 설명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실은 단순합니다. 중국에는 글로 쓰인 이야기가 있고 고구려에는 믿음으로 새겨진 증거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진짜일까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엔 그럼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삼조고의 새 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장내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만은 이제 삼조고의 상징적 의미로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숫자 3에 담긴 깊은 철학의 세계로 말이죠. 샤오만 교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고구려 고분의 삼조고들을 모아놓은 비교 이미지였어요. 모든 그림에서 까마귀의 다리는 정확히 3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필 세 개의 다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닌 정확히 세 개 말이에요. 그건 그냥 신화적 과장일 뿐이죠. 실제 까마귀와 다르게 표현해서 신비로움을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이라고요. 그럼 왜 5개나 6개가 아니라 하필 3개였을까요? 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정했을 리 없어요. 숫자 3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신성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즉 천지인을 상징하죠. 완전함과 조화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런 상징성은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고구려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어떻게 구현했느냐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까요? 샤오만이 고구려 청동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개의 다리를 가진 청동 소치였어요. 보세요. 고구려뿐만 아니라 한반도 청동기 시대부터 삼조기가 나타납니다. 3개의 다리로 균형을 잡는 그릇들이에요. 이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삼조끼와 삼조고 모두 3이라는 숫자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일관된 철학적 사고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삼족정이라고 해서 3다리 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삼족정과 고구려의 삼조고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중국의 것은 주로 실용적인 책이었지만 고구려의 삼조고는 신앙의 대상이었거든요. 샤오만이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삼족 상징들을 비교한 것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세계 어디를 봐도 삼조고는 고구려와 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에도 새 신이 있고 그리스에도 독수리가 있지만 새 다리를 가진 새는 없어요. 그럼 일본의 야타가라스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야타가라스가 언제 어떻게 일본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추적해보면 답이 나와요. 샤오만이 시간 순서표를 보여줬습니다. 고구려와 일본의 교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4세기부터 고구려 고분의 삼조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와 함께 일본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8세기 일본 서기에 야타가라스가 처음 등장하죠. 전파 경로가 명확하네요. 고구려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일본으로. 문화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구려가 원조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고구려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면 왜 중간 단계인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삼조고 유물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장누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이었거든요. 문화 전파는 흔적을 남깁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가 전해질 때도 중간 지역마다 불교 유적이 남았어요. 하지만 삼조고는 고구려 지역에서만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의 독창성입니다. 고구려의 삼조고는 단순히 까마귀가 아니라 태양 속에서 날개를 펼친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이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해석이죠. 하지만 새 다리라는 기본 개념은 중국에서 왔을 수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삼조고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실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전설로만 남았을까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만의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진정한 문화의 주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최초의 기록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록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록은 때로 후대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문화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자국 것처럼 편입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죠. 맞습니다. 신화학에서는 이를 문화적 내재화라고 부르죠. 외부에서 온 요소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문화가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면 그 문화의 것이 되는 거예요. 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샤오만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고구려의 실제 힘과 문명 수준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논쟁이 철학적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구체적인 역사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만 교수는 고구려의 실제 문명 수준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구려가 정말 단순한 변방 세력이었다면 어떻게 700년 동안 중국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리적 이점 때문이겠죠.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버텨낸 것 아니겠습니까? 산악 지역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방어만 해서는 700년을 버틸 수 없어요. 고구려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샤오만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고구려 철기 유물들이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칼과 갑옷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의 철광석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인 철기 제조의 핵심 지역이었죠. 철기야 중국에서 더 일찍 발달했잖습니까? 고구려가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일찍 시작한 것과 완성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구려의 철기 기술을 보세요. 화면에 고구려 비늘갑옷의 세밀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작은 철판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고구려의 비늘갑옷입니다. 각각의 철판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방어력은 최대화하면서도 움직임은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기술이죠. 정말 놀랍네요.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갑옷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철기 기술이야 어디에나. 어디에나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고구려 기병의 복원도가 나타났습니다. 말과 기수 모두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어요. 고구려는 세계 최초로 중무장 기병 전술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기수에게도 완전한 보호 장비를 제공했어요. 이게 바로 고구려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중국에도 기병이 있었는데요. 수준이 다릅니다. 중국의 기병은 주로 경무장이었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중무장 기병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였죠. 샤오만이 고구려 기병의 장비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기병은 등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등자가 있으면 말 위에서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등자는 기병 전술의 혁명이었죠. 이전까지는 말 위에서 제대로 된 공격이 어려웠는데 등자 덕분에 강력한 돌격이 가능해졌어요. 그런 기술들이 삼조고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 기병대의 깃발을 보세요. 화면에 고구려 군기가 나타났습니다. 깃발 중앙에 삼조고가 당당히 그려져 있었어요. 삼조고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군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전사들은 삼조고 깃발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적들은 그 깃발을 보며 두려워했죠. 그건 추측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기록이 있나요? 중국 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고구려군이 나타나면 검은 깃발이 하늘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 검은 깃발이 바로 삼조고 깃발이었어요. 샤오만이 중국 사서의 한 구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세요. 고구려군의 깃발은 까마귀 같이 검고 그 앞에서는 당군도 발이 묶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식일까요? 군기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에요. 군대의 정신과 전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삼조고가 군기에 사용됐다는 것은 고구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신력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 전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고구려는 정신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샤오만이 고구려의 성곽 건축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이 정교하게 쌓인 산성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성곽을 쌓으려면 엄청난 기술력과 조직력이 필요해요. 단순한 부족 국가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곽 기술도 중국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배웠다면 왜 고구려 성만 그렇게 견고했을까요? 수나라 100만 대군도 뚫지 못한 성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흔한 건가요? 관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고구려의 실제 힘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삼조고 깃발을 든 고구려 중무장 기병대가 중국 평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나라 병사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남의 문화를 단순히 베꼈을 리 없어요. 분명히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논쟁은 이제 고구려의 정치 체제와 통치 철학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진면목이 드러날 차례였어요.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샤오만 교수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고구려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과연 단순한 왕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구려는 그냥 지방 왕국이었죠. 제국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규모만으로 제국을 판단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샤오만이 화면에 띄운 것은 관게토 대왕비의 비문이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고대 비석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414년에 세워진 관게토대왕비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비석은 고구려 역사 연구의 핵심 사료죠. 당시 고구려의 통치 방식을 직접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예요. 비문에 보면 속민을 신민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백성을 다스렸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특별한 거죠? 아니에요. 속민은 복속된 민족을 뜻하고 신민은 왕의 직속 백성을 의미해요. 즉, 정복한 민족을 완전히 자국민으로 편입시켰다는 뜻이죠.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바로 제국의 증거입니다. 단순한 왕국은 정복지를 속국으로 만들지만 제국은 그들을 자국민으로 편입시켜요. 하지만 그런 정책은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중국의 경우를 보세요. 한족이 아닌 민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샤오만이 중국 역대 왕조의 민족 정책을 비교한 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한족 중심주였어요. 다른 민족들은 항상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려의 신민 정책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다민족 통합 정책이었어요. 현대의 다문화주의와 비슷한 개념이죠. 과장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냥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죠. 효율적인 통치라고요. 그럼 이것도 효율성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행정 조직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료제의 모습이었어요. 고구려는 정복지마다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이 총독들 중 상당수가 현지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효율성 추구일까요? 그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쓴 것이겠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구려가 현지인들을 신뢰했다는 점이에요. 반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거든요. 이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고대 제국들은 대부분 정복민을 불신했거든요. 고구려의 포용 정책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어요. 샤오만이 고구려 지배층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보세요. 고구려 귀족 중에는 고구려족뿐만 아니라 말갈족, 한족, 심지어 유목민 출신도 있었어요. 진정한 다민족 국가였던 거죠. 그래도 최고 권력은 고구려족이 독점했을 텐데요. 물론 왕은 고구려족이었죠. 하지만 실제 권력 구조를 보면 놀랄 거예요.
화면에 고구려의 정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왕 아래 여러 계층의 관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구려는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귀족 회의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는 여러 민족 출신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형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고구려는 정말로 다민족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교 정책이에요. 고구려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샤오만이 고구려 내 여러 종교 유적들을 보여줬습니다. 불교 사찰뿐만 아니라 토착 신앙의 재단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국의 품격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삼조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강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삼조고는 강요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샤오만이 고구려 영역 내 여러 민족들의 유물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곳곳에서 삼조고 문양이 발견되었어요. 보세요. 말갈족 무덤에서도 한족 거주지에서도 삼조고가 나타나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피지배 민족이 지배층의 문화를 거부하거든요. 하지만 고구려의 삼조고는 달랐어요. 그건 아마 실용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출세하려면 지배층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출세 때문이라고요. 그럼 왜 무덤에까지 삼조고를 그렸을까요? 죽어서까지 출세가 필요한가요?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샤오만의 반박이 너무 적절했거든요. 여러분, 삼조고는 고구려, 제국의 상징이자 통합의 심볼이었어요.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뭉치게 해준 강력한 구심점이었죠. 맞습니다. 진정한 제국의 상징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발적 동의와 자긍심에서 나오는 거죠. 논쟁은 이제 고구려가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특히 말갈족과의 관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포용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와타나베 교수는 마침내 자신이 준비해온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갈족 이야기였어요. 잠깐만요, 샤오만 교수님. 말갈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말갈은 고구려를 항상 견제했던 민족 아닙니까? 동맹이라기보다는 적대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중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와타나베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말갈족이 고구려를 견제했다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 말갈족들은 뭘 했을까요? 그야. 고구려가 약해지니까 독립했겠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독립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샤오만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고구려 멸망 전후의 전쟁 기록이었어요.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연합군이 당나라와 싸울 때 말갈족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그건 아마 중립을 지켰겠죠. 중립이라고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당시 전쟁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전투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갈군이 고구려군과 합세하여 당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견제 관계일까요? 동맹 관계일까요? 명확하네요. 실제 전쟁에서는 고구려와 함께 싸웠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협력이었을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말갈족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 양식과 매우 비슷했어요. 말갈족 무덤에서 나온 토기와 장신구들이에요. 고구려 것과 거의 구별이 안 되죠? 그건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뿐이에요.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죠. 지배라고요. 그럼 이것도 지배의 결과일까요?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말갈족 무덤 벽화에 그려진 삼조고였어요. 말갈족도 자신들의 무덤에 삼조고를 그렸어요. 강제로 그린 걸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린 걸까요? 무덤 벽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신성한 영역이에요. 강요받아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고구려에 잘 보이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말갈족 지배층의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왕족 무덤과 비슷한 규모와 구조였어요. 만약 말갈족이 피지배민이었다면 이런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 왕족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최종 권한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게 지배가 아니라 연맹의 형태였어요. 고구려가 맹주 역할을 했을 뿐이죠. 샤오만이 고구려, 말갈 연맹의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관계였어요. 보세요. 말갈족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체 족장이 있었고 고유한 법률도 있었죠. 이게 식민지 통치 방식인가요? 이는 현대의 연방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매우 진보적인 통치 방식이었죠. 그럼 왜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말갈족들이 독자적인 길을 갔을까요? 아, 바로 그거예요. 말갈족이 어떤 길을 갔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샤오만이 고구려 멸망 이후 말갈족의 행적을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말갈족의 일부는 당나라에 복속했지만 상당수는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세웠는지 아세요? 발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도 말갈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발해의 문화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선언했어요. 말갈족이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이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피지배민이 지배층의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정치적 필요라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해요. 왜 굳이 멸망한 나라의 정체성을 계승했을까요? 샤오만이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삼조고 문양을 보여줬습니다. 발해에서도 삼조고가 계속 나타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말갈족이 고구려의 정신적 유산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죠. 그래도 그건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일부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고구려 멸망 당시의 전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마지막 전투에서 말갈족 전사들이 고구려군과 함께 끝까지 싸웠어요. 연천강 전투에서 말갈족과 고구려족이 함께 전사한 기록이 남아있죠. 이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였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말갈족에게 고구려는 지배자가 아니라 형제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피를 흘리며 당나라와 싸운 거죠. 하지만 결국 고구려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멸망했지만 정신은 살아남았어요. 말갈족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발해로 부활시켰거든요. 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족의 관계가 단순한 지배가 아닌 진정한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현대로 돌아가 삼조고의 의미를 되새겨볼 차례였죠. 고구려와 말갈족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홀 안은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샤오만 교수는 이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샤오만이 다시 대한민국 공군 엠블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논쟁 시작 때와 같은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1500년 전 고구려 전사들이 삼조고 깃발을 들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같은 삼조고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현대에 만들어진 상징일 뿐입니다. 고대와 현대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연결했다고요. 그럼 왜 하필 삼조고였을까요? 왜 용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삼조고를 선택했을까요? 샤오만이 한국 공군 창설 당시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될 때 상징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삼조고가 선택됐죠. 그건 그냥 멋있어 보여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깊은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조상들의 기상을 이어받아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삼조고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무의식적인 문화적 계승이에요. 1500년이 흘렀어도 민족의 DNA에 새겨진 상징이 다시 나타난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단절된 시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고구려 멸망 후 1300년 동안 삼조고는 사라졌잖아요.
정말 사라졌을까요? 샤오만이 새로운 자료들을 연이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장식, 민화, 심지어 농기구에서까지 삼조고 문양이 발견되었어요. 보세요.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도 삼조고가 그려져 있어요. 조서망조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그린 거죠. 그건 단순한 장식이었을 수도. 또 장식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민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이 그린 그림 속에도 삼조고가 있었어요. 궁궐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삼조고를 그렸어요. 왕이 명령해서 그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린 거죠. 이는 정말 놀라운 문화적 연속성이에요. 지배층뿐만 아니라 민중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증거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해방 후 바로 다시 나타났거든요. 화면에 해방 직후 각종 기관들의 상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삼조고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해방되자마자 여러 기관에서 삼조고를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35년간 숨어있던 민족의 상징이 다시 깨어난 거죠. 그래도 현대의 삼조고와 고대의 삼조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샤오만이 한국 전쟁 당시 공군 활동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삼조고 마크를 달고 하늘에서 싸웠어요. 1500년 전 고구려 기병들이 삼조고, 깃발을 들고 육지에서 싸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는 있지만 조국을 지킨다는 정신은 똑같네요. 맞습니다. 고구려 때는 중국의 침입을 막았고, 현대에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있어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역할은 같아요.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 많은 우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샤오만이 현재 삼조고가 사용되는 모든 곳들을 보여줬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군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 심지어 민간 기업들도 삼조고를 상징으로 사용해요. 이게 모두 우연일까요? 그건 단순히 전통을 따라하는 것일 뿐이죠. 따라한다고요?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이 가진 힘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죠. 샤오만이 최근 한국 공군의 활동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전투기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21세기의 최첨단 전투기에도 여전히 삼조고가 새겨져 있어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는 단순한 전통 계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의 전승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그게 고구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삼조고가 정말 중국 것이라면 왜 중국에서는 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중국은 그들의 용을 현대까지 이어왔어요. 하지만 삼조고는 완전히 사라졌죠. 반면 한국은 1500년이 지나도 삼조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삼조고를 잊었지만 한국은 기억하고 있어요. 관중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만 남았어요. 길고 치열했던 논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샤오만 교수는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산해경에서 시작해서 현대 한국의 하늘까지 말이에요. 샤오만이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랐어요. 장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기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는 일본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결국 중국이 원조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샤오만이 마지막 비교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기록, 일본의 전설, 그리고 한국의 현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중국에는 글로 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명확한 차이네요. 기록과 전설은 과거의 것이지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한국이 원조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샤오만이 고구려 벽화와 현대 공군 마크를 겹쳐서 보여줬습니다. 1500년의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1500년 전의 삼조고와 지금의 삼조고를 보세요. 형태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지만 그 사이에 단절된 시기가 있었잖습니까? 단절이 아니라 잠복이었어요.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구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듯이 삼조고도 때가 되자 다시 날개를 펼친 거예요. 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국은 그들의 삼조고를 금고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일본은 박물관에 전시해 두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하늘에 띄워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살아있는 문화와 죽은 문화의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최초 기록은 여전히 중국에 있거든요. 최초 기록이 중요하다면 문자도 중국이 만들었으니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 되는 건가요?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힌 반박이었거든요. 문화는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키운 사람의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보다 꽃을 피운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학술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죽은 기록을 위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샤오만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한국 전투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삼조고를 단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1500년 전 고구려 기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지만 정신은 그대로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고구려는 몸은 사라졌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삼조고가 바로 그 증거죠. 그래도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하는 거죠. 중국이 씨앗을 뿌려줘서 고구려가 꽃을 피울 수 있었으니까요. 장루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일본의 야타가라스는 소중한 이웃의 문화죠. 고구려에서 전해진 귀한 선물이에요. 와타나베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포용적이면서도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문화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과 계승은 분명히 해야 해요.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록만큼이나 현실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의 전파와 계승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문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은 그들의 역사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전설을 신사에 모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정신을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홀 안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샤오만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어요. 삼조고는 고구려의 것이었고 지금은 한국의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어요. 삼조고와 고구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한국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작은 까마귀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